해양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이번에 발표를 맡은 육근영입니다. 저희 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삼면이 바다라고 하는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을 활용을 하는 거다라고 시작할 수 있고요. 최근에 탄소 중립 목표가 2050년까지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게 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당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거 연구를 한번 찾아보면 해양 에너지 이론적 잠재량이 약 500기가와트가 넘고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량이 약 100기가 정도가 됩니다. 지금 원전 하나가 1기가에서 1.5기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지금 원전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경험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아오 같이 이미 조력 발전소를 만들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험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의 해양 에너지의 대상은 아니지만 해상 풍력도 사실은 해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이 에너지원을 이미 해상 풍력을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보고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25년에 제정이 됐고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제도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나머지 이제 해양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이 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의 목적은 몇 가지로 조금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양 에너지원별로 기술을 개발한 어떤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분석을 우리 전문적으로 기술 개발하시던 분들하고 같은 연구진으로 포함하셔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파악을 했고요. 다음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양 에너지를 육성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 연구가 들어갑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럼 우리는 해양 에너지를 어떻게 산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전략을 제안해 봤고요. 그에 따라서 법 제도도 정비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해양 에너지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면 앞서 제가 해상 풍력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일단 해상 풍력은 논외로 하고요. 저희는 조력 발전, 다음에 조류 발전, 파력 발전, 해수 온도차 크게 네 가지를 대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력 발전은 우리 이미 시화호에서 많이 봤던 사례입니다. 약 254메가와트. 사실은 이게 계속 이 숫자가 와닿진 않을 텐데 다시 말하면 원전 하나의 4분의 1 정도 규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조력 발전은 프랑스에 있는 랑스 이 지역도 조차가 크거든요.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조차가 크다고 하는 캐나다 북부에 있는 애나폴리스 여기서 이루어져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수의 조력 발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의가 됐던 거, 그다음에 시화호가 이후에 더 늘어나지 않았던 방조제가 늘어나지 않았던 거는 방조제 건설이 이루어지면 그 안쪽에 있는 생태계가 사실 교란이 크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력 발전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조류 발전입니다. 조력 발전은 물을 완전히 막는 거임에 비해서 조류 발전은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일종의 풍차를 바닷속에 집어넣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우리나라는 간조와 만조에 따라서 물의 흐름이 존재하는데 그 조류를 이용해서 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류가 센 곳 울돌목에서 시험 발전소가 이미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연구 차원이긴 하지만 그런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상당히 상업적인 수준 벌써 이게 메가와트라고 나오면 벌써 상업적인 수준에 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6메가와트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한 400메가와트에 가까운 확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수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프로펠러 넣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해상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역시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 비용이 킬로와트 시당 500원이 넘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숫자에 대해서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는 전기 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00원에서 15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배 가깝게 비싼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규모가 늘어나서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되면 조금 더 가격이 다운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파력 발전입니다. 파력은 우리가 바다에 가면 볼 수 있는 파도가 넘실넘실 되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국내에서 유심히 보셨다면 알 수 있는데 제주에도 시험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그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파도가 아래 위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공간에 만들어 놓는 그 챔버 안에 공기통 안에 공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밖으로 밀려났다 들어왔다 이렇게 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류 발전이랑 비슷하지만 힘을 얻는 방식이 이제 두 번째는 공기가 압축되는 걸 이용하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파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파력 발전은 여튼간에 파도의 움직임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어디서 이걸 주로 실증을 하냐면 방파제에다가 놓습니다. 방파제에다 시설하면 파도가 가장 세게 때리니까 방파제에다 놓는 게 가장 유리한데 여전히 아직 연구 차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스페인의 무트리쿠라는 방파제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일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표준화된 기술이 부족하고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친다는 건 뭘까요? 극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진다는 얘기라서 깨지면서도 잘 돌아가야 되는 어떤 설계적인 어떤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 온도차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온도차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장 큰 온도차를 이용하는 게 뭘까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 찬 냉매를 가지고서 기화시켰다가 응축시켰다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기도 하지만 거꾸로 여기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해수 온도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닷속에는 깊은 물이 찬물이고 대기 중으로 올라오면 높은 온도가 됩니다. 그러면 냉매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끓는 점이 갖고 있는 냉매를 집어넣으면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그 찬물에서는 이게 액화되고 대기로 나오면은 기화가 됩니다. 이 과정을 활용하면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은 온도차가 매우 클 때만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온도차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주 열대 더운 곳에서 심해가 있는 곳이 가능하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동해에서 가능합니다. 동해가 깊은 수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남해나 서해에서는 그런 온도차가 확보되지가 않아서 온도에서는 약간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다 각각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기술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우리가 개발했느냐를 가지고서 일종의 정도를 매기는 어떤 스케일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술 성숙도라는 개념입니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이라고 되어 있고 레벨 1부터 레벨 9까지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3단계는 기초 연구,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 그 다음 단계는 실증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상용화가 됩니다. 상용화라는 것은 값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볼 때 조력 발전은 사실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아직은 조금 더 완비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용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방조제를 건설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방조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류 발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속에다가 바람개비를 넣는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울돌목에서 이미 1메가와트짜리 실증은 사업을 하고 있고 상용화 단계 직전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력 발전입니다. 파력 발전은 그보다 약간 기술 발전 수준이 낮긴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제주라든지 추자도에서 소규모 단위의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쉽게도 해수 온도차는 기술을 막 이게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 해서 상용화까지의 거리가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른바 해양 국가 미국, 영국, 일본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해양 에너지를 별도의 법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정책법이라는 걸 통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은 잘하는 수준대로 차별화해서 세액공제 같은 지원을 하겠다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인허가를 사전에 받아놓은 실증 시험장을 국가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에너지원이 들어와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고요. 영국은 이미 에너지법을 통해서 다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다양한 그 인허가 문제를 개발 동의 명령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있는 동의 명령 한 건으로 모든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샵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인허가가 28개가 걸려 있는데 그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한다는 취지로 조금 더 진일보된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가 조금 참고하기에 좋은 사이트인데, 일본은 재생에너지 해역 이용법이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바다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미 법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 따르면 낙도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서는 별도로 전기를 끌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낙도에서의 에너지 자립 같은 부분들에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비용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발전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구매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의 발전을 만드니까 그 차이만큼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일본 정부는 쓰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법률은 기본적으로 발전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전 산업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해양 에너지에 대한 특화된 법률이 부재한 상태이고, 또 시장에 이게 전기를 팔려면 우리가 가중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가중치도 사실 조류만 있고 나머지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인허가도 여전히 복잡한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해양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기술력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각이 되고,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의 어떤 강력한 산업적 기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조류가 강한 서해, 그다음에 또 파도가 높은 남해,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양 우리 온도차 발전이 가능한 동해, 이렇게 다양한 해역별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기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국가적으로나 글로벌 차원에서 탄소 중립이나 재생에너지에는 요구가 존재한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은 결국엔 약점과 위협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약점을 보면은 기술의 수준이 여전히 낮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개별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초기에 큰 비용을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R&D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들을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조금 더 외부 요인으로 보면은 주민들이 이 시설에 관해서 과연 환영할 것인가라는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환경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판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 같이 낙도라든지 원해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는 에너지원으로는 분명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내용을 좀 정리해서 5가지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해양 에너지를 통할해서 총괄적으로 기술 개발 로드맵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무슨 기술을 개발하고 어느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가 사실은 좀 부족하다라고 인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현장에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면 국가 단위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다음에 시험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별 민간 사업자들이 이거를 일종의 산업으로 들어오려면 어찌됐든 초기에는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그게 REC가 됐든 발전 차액이 됐든 그런 걸 제도화하는 방식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 4번째는 아까 전에 그 외부 요인, 위험 요인인데, 지역에서 반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가능한 공간을 찾아서 그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지역 주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법제가 지금 산업부나 전력 생산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해양 에너지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해서 산업과 지역 주민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보고서에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을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안으로 해서 약 21조 정도 되는 법 초안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6조에 있는 것처럼 해양에너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음에 지금 기술 개발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기술 개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추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제11조에 있는 것처럼 실증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 다음에 보급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 15조, 16조에 나옵니다. 또 하나 수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들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또 활성화할지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신법이 필요성이 있고 일부 부분들은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해양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뭐 강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부분을 해야 되냐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긴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이번에 호르무즈 사태가 있는 것처럼 결국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외부의 에너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에너지 안보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가능하면 국내에 기반이 되고 있는 산업 수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산업과 연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용적으로는 단기적이긴 하지만 낙도나 연안에 에너지 자립에 대한 기반을 만들고 관련된 어업인이라든지 지역 주민한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연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